공부한 거를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전 시간에 아주 방대한 양을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딱 요약하면 이런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요약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먼저 부동산의 그 개념이다 해서 부동산의 개념을 정의할 때도 복합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복합적 하면 항상 뭐라고요? 법경기 기억나시면 됩니다. 법경기. 그래서 법률적 측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때 이제 이 기술적 측면은 이제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주로 개념을 정의하는 겁니다. 이걸요, 유형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이라든가 법률적 측면은요, 눈에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를요, 무형적 개념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기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 하나의 자연이다. 그 다음에요, 뭐 공간이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는요, 위치이다. 그 다음에요, 환경. 이렇게 정의할 때는요, 기술적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요, 자산이다. 그 다음에 자본이다. 자산, 자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요,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네요. 생산 요소이다. 그 다음에요, 하나의 소비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장에 거래되는 하나의 상품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때는 상품. 이렇게 정의할 때는요, 경제적 개념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형태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협의의 부동산과 그 다음에 뭐라고요? 광의의 부동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협의의 부동산은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런 걸 얘기한다. 이게 이제 본질적 의미의 부동산이 될 수 있고, 자, 광의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얘기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 따라서 타 법에 따라서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전부 다 부동산처럼 때로는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법에 따르면 우리 부동산이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 민법에 따르면 토지와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정착물이 뭐냐면 토지에 항구적으로 달라붙어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정착물 해줍니다. 그래서 정착물 어떤 게 있나 보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이제 건물이라는 게 있네요. 건물. 자, 이렇게 지붕이라든가 기둥, 벽 이런 거 갖추고 있는 걸요, 건물이 하는 겁니다. 건물 외에도 이 다양한 정착물이 있을 겁니다. 뭐 담장이라든가 아니면요 지하도라든가 육교라든가 아니면요 도로 위에 있는 포장, 터널 이런 것들 있죠. 전부 다. 그리고 나무들의 집단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 정착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런 걸 뭐라고요? 부동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정착물 중에서는 어떤 거는 토지하고는 독립된 부동산이다. 그 얘기는 독립성이 있다라는 얘기는 걔만 별도로 팔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걔만 별도로 은행에다가 이 담보 잡히고 돈 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정착물 해주는데, 이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이 건물만 따로 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건물만 따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 담장만 네가 사가라, 아니면 도로 위에는 포장만 네가 사가라 이러지 않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토지에 달라붙는 순간, 토지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또 일부가 되는 거지 독립성은 없다 해줍니다. 독립성은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다만 이 나무 혹은 나무대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 명인 방법을 갖춰서 공시한다면, 예를 들어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인데, 자, 이 울타리 같은 거 쳐놓고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공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관습법상 이렇게 이제 공시하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합니다. 독립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다만 이거는 별도로 등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 잡히고 돈을 빌릴 수는 없습니다. 저당권 설정은 안 되지만 어쨌거나 뭐라고요? 별도로 팔 수는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동산은 당연히 협의의 부동산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위 말하는 이렇게 다시 써볼게요. 토지하고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뿐만 아니라 이 그 준부동산이라고 해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처럼 취급하겠다고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 저당권 설정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하듯이. 자, 두 번째는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부동산 감정평가하듯이 전부 다 감정평가 대상입니다. 세 번째는 여기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어쨌거나 일부는 그 중개활동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요 부동산처럼 취급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눈도장 쭉 찍으시면 됩니다. 선박,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는 부동산을 이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자,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토지를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형태로 이제 분류하는데, 맨 먼저 택지 지역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내복화를 쳐보겠습니다. 세 가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하는데, 맨 먼저 이제 택지 지역이다. 이거는 이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요, 택지 지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지역이다. 임지 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이 택지 이렇게 이제 분류하는 걸 대분류한다 해주고, 이걸 또다시 세세하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먼저 택지 지역 같은 경우는 주거 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농지지역은요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그 다음에요 임지지역 같은 경우는요 용재림지역,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신탄림지역 이렇게 구분하는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이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다. 농지가 택지로, 택지가 임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런 식으로 대분류 상호 간의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후보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후보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분류된 자기네들끼리 이 안에서 택지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전환 중에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이행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행지. 자, 그리고 이 택지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뭐라고요? 택지다 하는데, 우리 이제 건축법에 따르면 대지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택지하고 대지는 동일한 용어입니다. 다만 택지는 어디서 쓰는 용어라고요? 감정평가. 대지는요 건축법에 쓰는 용어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요? 이걸 택지다 혹은 대지라 하는데, 이런 주변에 있는 땅을 다 뭐라고요? 택지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택지라 하더라도 도로 위에다 건물 같은 거 지을 수는 없는 거죠. 아니면요 철로 위에다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걸 뭐라고요? 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부지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자, 이번에는 이러한 택지를 좀 다른 형태로, 주로 이제 택지 부분을 주로 얘기합니다. 다른 형태로 알아볼게요. 낮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건부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낮이라는 것은 토지 위에 건축물이 어떻다고요?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낮이다 해줍니다. 건부지 같은 경우는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건부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에다가 지들 마음대로 후턱대고 건물 지을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지역마다마다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게 주어지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가 이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용적률, 건폐율의 제한에 따라 건물 지었죠. 건물 짓고 남겨놓은 이러한 땅, 이러한 땅을 뭐라고요? 공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공지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건축물이 없는 땅, 건부지는요 건축물이 있는 땅, 이런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토지보상평가 지침에 따르면 낮이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낮이라 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들은 공법상의 규제는 받습니다. 경법상의 규제는 받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다만 지역권, 시상권, 임차권 같은 거는 개인들 간에 설정하는 권리라는 얘기죠. 이러한 사법상의 제한은 아직은 없는 땅, 이렇게 좀 깔끔한 땅, 그리고 농작물의 경작 이런 거에도 이용되지 않는 이러한 땅을 뭐라고요? 이런 땅을 낮이다 해줍니다. 이렇게 정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니라 일본 쪽발이 애들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간혹가다 모의고사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자, 갱지와 뭐라고요? 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갱지가 됐든 저지가 됐든 건축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규제는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어떤 땅이든 공법상의 규제는 받는데, 이 갱지는 우리나라 낮이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법상의 제한은 받지 않고 있는 땅이죠. 이런 땅을 뭐라고요? 갱지다. 그 다음에 얘는요 사법상의 제한마저 받고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예, 저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어떤 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요만한 땅을 갖고 있다. 그럼 이것도 하나의 필지가 되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뭐라고요? 필지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긴 땅을 갖고 있다. 이것도 하나의 필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한 단위, 이걸 뭐라고요? 필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필지별로 하나의 지번이 부여됩니다. 여기 58번지, 59번지, 60번지 이렇게 부여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소유권이 부여되는 하나의, 자, 이 지번이 부여되는 등록 단위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필지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필지. 자, 그 다음에 이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도로에서 안으로 쓱 들어갈수록 땅 가격은 좀 싸지는 게 일반적인데, 이 감정평가에서 평가하려면 이렇게 이제 가격대가 비슷한 놈을 뚝뚝 잘라놓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1제곱미터당 얼마다. 요 정도는 얼마라고요? 1제곱미터 얼마. 이렇게 평가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해서 가격대가 비슷한 놈을 잘라놓을 수 있죠. 이거 뭐라고요? 이거를 획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획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넘겨보시면 요거 볼게요. 요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가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다 집 짓고 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는 땅 갖고 있다. 그럼 이렇게 집을 지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지 작업해서 이렇게 여기다 집을 지어야 될 겁니다. 여태 이런 식으로, 요런 땅 있죠? 요런 땅. 자,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지 말라고 축대 같은 거 쌓은 땅. 이런 땅을 뭐라 하냐면,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법지. 자, 그러니까 얘는 법으로는 소유권이 있습니다. 다만 활용식은 없는 땅, 쓸모가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법지다 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닷물이 최대한 밀려왔을 때, 여기까지를 최고 만조 수위선이다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곧바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적공부 소관청에서 약간의 거리를 뛴 다음에, 어느 정도 뛴 다음에, 여기서부터 뭐 갑의 소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유권을 부여하게 될 겁니다. 요때, 요 땅 있죠, 땅. 요런 땅을 뭐라고요? 빈지다 해줍니다. 빈지. 요 빈지는 소유권은 비어있다는 얘기죠. 다만 활용식은 있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빈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들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도로에 이렇게 접하면이 없는 땅, 이런 땅을 뭐라고요? 이런 땅을, 이거 맹지다 해줍니다. 무슨 땅이라고요? 맹지. 그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 허가가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 나가는 통로를 확보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주의토지 이용권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권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럼 이런 땅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땅 모양이 뭐 이렇게 자루 모양처럼 보이죠? 이것도 대지는 대지인데 이러한 대자를 씁니다. 자루 모양 대자다. 마치 자루 모양처럼 보인다 해서 뭐라고요? 자루 모양 대지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잡다한 용어들 보겠습니다. 대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이걸 뭐라고요? 소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지. 자, 그 다음에 고압선 아래의 토지로 보통 선화지 감가를 행한다. 답이 나와 있네요. 여기 선화지다 해줍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을 뭐라고요? 선화지다. 그 다음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로 집안이 홍수 등으로 절토되어 하천에 바닥으로 된 토지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이거를 포락지 해줍니다. 포락지다. 깨구락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포락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시토지 중에서 지가상승만을 기대하면서 장기간 방치해놓고 있는 토지, 이걸 뭐라고요? 공한지다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어쨌거나 도시토지가 됐든 농촌토지가 됐든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돌리고 있다. 그럼 뭐가 돼요? 이거는 유휴지다 해줍니다. 유휴지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농지 등이 정상적으로 쉬고 있는 땅, 이런 거 뭐라고요? 휴한지다 해줍니다. 휴한지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다 지우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런 얘기 해볼게요. 이 토지는 크게 이제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고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박스를 딱 그려보겠습니다. 한 5개 정도. 하나, 2개,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적 특성. 요거는 이제 신이 부여한 특성이라면 요거는요 인간들이 부여한 특성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자, 맨 먼저 토지는 물리적 힘을 가한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자 부동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동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그 공시 방법을 달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거는 점유를 요하지만 그 부동산은 꼼짝 못하죠. 그러니까 공적 장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등기를 요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마모되거나 소모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영원히 존속한다는 걸요. 영속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지를 갖고 있으면 5억에 구입해서 한 10년 있다 20억에 팔았다. 이런 걸요. 소유 이익도 생기고 때로는요 옥수수 재배해서 팔 수도 있죠. 이런 걸요 이용 이익을 하는데 나는 그냥 소유만 하고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일정 기간 누구한테 빌려준다 하더라도 땅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이 생산비를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걸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부증성.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다면 자, 이 노동자본으로 투입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절대량을 늘릴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걸 뭐라고요? 부증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동일한 땅이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개별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개별성.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 대체는 불가능하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것끼리 맞바꾸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똑같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죠. 토지 한 평당 천차만별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땅이든 다른 땅하고 붙어 있다는 걸 뭐라고요? 인접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인접성.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주택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구장을 딱 차렸다. 그러면 남한테 막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이 주변에 있으니까 피해 보는 겁니다. 인접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또한 만약 움직일 수 있다면 피해를 안 보는 거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타납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이번에 인문적 특성은 토지는 별다른 법적 제한이 없다면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해줍니다. 뭐가 있다고요? 용도의 다양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토지가 이만큼인데 자, 이만큼은 바다로 쓰이고 있고 이만큼은요 농지, 이만큼 택지로 쓰이고 있는데 자, 만약에 농지에 대한 소유가 증가한다 그러면 바닷물을 메꿔서 늘릴 수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택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요 농지를 택지로 바꿔서 공급 가능하죠. 이런 걸요 경제적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가능하다고요? 경제적 공급. 자, 그래서 이거는 부증성의 예외가 아니라 용도 전환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땅이든 그 다른 땅하고 합쳐서 이용할 수도 있고 내 땅 일부를 잘라 팔 수도 있죠. 이걸요 병합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분할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병합 분할의 가능성이 있다 해줍니다. 그 밑에 요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요거는 뭐 나중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치의 가변성이다 해서 주변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내 땅의 지위가 달라질 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이 있다 해줍니다. 자, 당연히 주변 환경이 바뀌면 내 땅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위치의 가변성이다. 그래서 자, 전 시간에 장황하게 많은 걸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요걸 한 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런 거 아직 집에 가시면서 버리지 마시고 차곡차곡 놓고 계시다가 그 모의고사 같은 거 있죠. 요런 거 볼 때 한번 쭉 보고 가시면 엄청난 효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요런 것만 잘 보시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그거는 무슨 대상이라고요? 연구 대상입니다. 뭐 그대로 물어보는데
이것도 자꾸 가다가 찢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걸 연구해야 됩니다. 왜 점수가 안 나오냐? 나가다 찢어버렸다든가 이런 거 있죠? 이런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를 저기 대전 옆에 보면 대덕 연구단지가 있는데 거기다 맡겨야 됩니다. 맡겨서 뇌 구조를 한번 검사를 좀 해봐야 돼요. 점수가 안 나온다. 이유가 뭔지. 자, 오늘은 이제 이 경제론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어디를 할 거냐면, 자, 우리 교재, 요거 이제, 요거 있죠? 요거, 지금부터 요거를요, 학습 노트, 강의 노트, 그 다음에 요거를 기본서 해주는데, 자, 우리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법 과목들입니다. 다른 과목 뭐라고요? 법.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법의 조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에 따라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 조문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법에서 인정해주겠다. 이걸 유효한 행위다 해줍니다. 이런 건 법에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거 뭐라고요? 무효의 행위다. 이렇게 해서 법에서 이제 정해주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시기에 시대가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조문만 가지고는 유효한지 무효한지 헷갈린다는 얘기죠. 경계선상에 있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결국 사람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판례다 해줍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책이 무지 많이 복잡한 것 같지만 이걸 착 펼쳐놓다 보니까 상당히 내용 자체가 무지장 방대해 보이지만 사실은요, 이렇게 이제 조문 위주로 해갖고 거기다 판례까지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뭐라고요? 법과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옛날에는 이제 상당히 막 이거 공부할 때 민법이라든가 이걸 어렵게 공부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공부하게 되면 요것도 살짝 나름대로 그 내용을 막 축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수선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공부가 조금 되시면 저도 옛날에는 예전에 제가 이제 아주 공부 쉬울 때 14회 때 이제 합격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쨌거나 쉬웠는데 그때 막 민법 저는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막 한국말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무슨 뭐 중국말 하는 것 같고 막 이상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거의 이게 좀 이렇게 약간 줄일 수가 있다. 스스로 뭐라고 아까처럼 작년 전 시간에 4시간에 했던 거 있죠. 요거를 한 장으로 줄일 수 있듯이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은 맨 앞부분에서 민법 총칙에서는 법률 행위 요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의사표시를 욕구로 하는 어떤 법률 사실인지 먼저 이런 거 있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가 자, 이 목적 자체가 뭐 불법이다. 그러면 이제 무효인 행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가 뭐 미성년자이다. 그러면 뭐 취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아닌가요? 잘못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는 경우 있고 일치되지 않은 경우 있죠. 그러니까 뭐 통정 허위 표시다, 비진의 의사 표시, 사기 강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한 장으로 줄일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공부가 많이 돼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다 그러면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겁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머지 과목은 전부 다 이제 법 조문을 중심으로 해서 판례까지 연결하는 거 있죠. 이런 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끝나는데. 이 부동산학은 학문적인 성격상 얘네들은 그냥 법이에요. 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닙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상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다 치면 상식이라는 것은 아는 게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습니다. 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현장에 써먹겠다. 그러면 많은 상식을 갖고 있는 게 좋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우리는 1년 동안은 뭐라고요? 시험에 합격하는 게 이제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양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내용 있죠? 요걸 위주로 해서 공부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책 같은 거는 굉장히 두께만 굉장히 두꺼웠지 쓸데없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막 조잡스럽고 너무 방대하고 그리고 읽어 나가다 보면 굉장히 헷갈립니다. 근데 요거 있죠, 요거는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만 딱 축약해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가능하면 우리 이제 다른 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학은 가능하면 이게 주교재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교재. 그리고 요거 있죠, 요거는 뭐라고요? 부교재. 이렇게 해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나중에 지금은
잘 뭐 해달지 모르겠지만, 잘 볼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한번 보세요.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는 게 주된 목적이지. 1년 동안은 가능하면 시험 합격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부수적인 얘기는 별도로 따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뭐 알아본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경제론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16페이지 볼게요. 우리 항상 요거를요, 노트, 이걸 뭐라고요? 노트 16페이지에 노트 16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가 있냐면 잡다한 그림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오늘 이제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돌아오시면 요런 내용을 공부했구나, 요게 거의 대부분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수요 공급 이론은 이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경제 현상을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게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래프를 가지고 이쪽에다가는 가격 하면 이제 플라이스, 영어로 프라이스,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P 해주면 뭐라고요? 가격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은요, 퀀터티 해갖고 이제 수량이다. 알겠죠? 수량. 그래서 줄여서요, Q 해주면 수량. 그래서 요거는 이제 때로는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소비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가격이 어떤 재화가 비싸면, 가격이 오르면 안 사려고 하죠? 덜 사려고 하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요, 디맨드 해갖고 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를 뭐라고요? 수요다. 그 다음에 공급자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거 더 많이 만들고 싶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요, 공급이다. 서플라이에서 이거를 줄여서요, S 해주면요, 공급이다, 이렇게. 그리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걸 이퀄러티 해줍니다. 이걸 균형점 해줄게요. 뭐라고요? 균형점.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균형점 하의 수량을요, 균형량, 이렇게 해주면서 자, 이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딱 맨 먼저 공부할 게 수요가 뭐냐, 그리고 이렇게 결론은 이겁니다. 항상 우리 경제학은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라고요?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는데 이때 그래프를 어떤 식으로 표시할 것인가, 이게 초점입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결론은 이 얘기 저기 한다 하더라도 결론은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왼쪽으로 보낼 건지 있죠? 요걸 공부하는 게 그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 두 번째는 공급은 또 보고 얘를 오른쪽으로 이동할지 왼쪽으로 이동할지, 요게 이제 가장 큰 목표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부수적으로 아까 수요가 변하거나 공급이 변하면 이 균형점이 이동돼 나가거든요. 이 균형점 이동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합니다. 이런 걸 쭉 알아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세 번째 테마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탄력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부할 겁니다. 자, 탄력성은 뭐 가격 같은 게 변하게 되면 어떤 재화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어떤 재화는요, 둔하게 반응하죠. 예를 들어서 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밥을 안 먹을 수 없는 거죠. 이게 거의 소비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요, 비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근데 어떤 재화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비싸, 안 사 먹겠다는 거 있죠. 확 줄을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요, 탄력적이다. 이런 걸 쭉 공부해 보는 게 마지막 대화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 항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결론 위주로 거기다 항상 못 박아놓고 거기로 자꾸 가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순서에 따라서 이쪽으로 볼게요. 자, 맨 먼저 수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 자, 제가 자꾸 사는 쪽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 신경 쓰지 말라고요?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에서만 신경 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수요라는 것은 의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자. 의라는 것은 수요라는 것은 내가 맥주를 한 달에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요, 수요다. 다시 해볼게요. 내가 맥주가 오비맥주가 있는데 한 병당 한 1,500원 정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놈을 한 달에 한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 뭐라고요? 수요다. 그러면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맥주가 있다면 한 1,500원 정도 한다면 한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하고자 하는 뭐 수량이다. 자, 아니면요, 서비스, 의료라든가 교육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욕구 이런 표현이 훨씬 낫겠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걸 또 다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펼쳐보자. 자, 요건 그냥 지우겠습니다. 자, 내가 맥주를, 자, 볼게요. 맥주를 50병 사먹겠다. 이런 표현 자체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정확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50병을 사 먹으려고 하는지 한 달인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10병 사 먹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flow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매하고자 의도된 수량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려는, 몇 개를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거지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요 뭐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개념이라고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요거를 제가 이제 또다시 설명해 볼 테니까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충 뭐 저런 거구나. 그래서 다음에 또 할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리아카 장수 아저씨가 여기다가 이제 감을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요거를 감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바나나는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이걸 물건 갖다 팔고 있는데, 지나가는 아줌마가 요거를 구입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린 모든 사람들은 그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이고 경제적 인간이다. 자, 합리적이라는 얘기는 어떤 이성에 부합된 행동 있죠? 이런 거 하는 사람을요 합리적 인간이다. 그러니까 또라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또라이는 물건이 비싸니까 막 더 많이 사고 이상한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물건 갖다 버리든가 막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우리가 손해 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되죠. 자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요? 경제적 인간이다. 이런 사람을 가정하면서 자, 그럼 아줌마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 물건을 구입할 때 어떻게 구입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돈은 조금 주면서 감은 어떻게 가져가려고? 잔뜩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아저씨 입장에서는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돈은 좀 많이 받으면서 감은 덜 주려고 할 겁니다. 예컨대 아저씨는 그 만 원에 자 7개를 팔려고 합니다. 몇 개를 팔라고요? 7개. 근데 아줌마는 8,000원에 10개를 달랍니다. 8,000원 몇 개라고요? 10개를 달랍니다. 자, 그러면 거래가 성립이 돼야 한대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줌마는 집에 가려고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줘요? 이렇게 하면서 짜증내면서 가려고 하겠죠. 그럼 만약에 아줌마가 끝까지 집에 가셨다 그러면 거래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아저씨가 이걸 굳이 팔고자 한다 그러면 아줌마를 불러야 되겠죠. 불러야 될 건데 아줌마하고 불렀다가는 그냥 삐져서 안 가요. 그래서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잠깐 와봐 누님 이렇게 해서 반말 약간 하면서 친한 척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잠깐 와보세요. 그 대신 내가 1,000원 깎아드릴게요. 아니면요 하나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아줌마가 오케이 한다면 거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그래서 최종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서 최종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 사는 쪽 입장에서만 어떤 입장이라고요? 사는 쪽 입장에서만 자,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사겠다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아저씨하고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아시죠?
그러면 아저씨는 뭐냐? 아저씨는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있다가 공급은 그게 아닙니다.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이 아저씨가 잘못됐네요. 한자가 빠졌네요. 이렇게 아저씨도 이 사람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죠. 거기다가 왔다 갔다 차비도 들고 기름값도 들어가죠.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 정도 팔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가격은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구입하거나 판매된 수량이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소비 행태다. 그 다음에 이 아줌마는 요즘에 돈이 거의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제네시스 G180인가 새로운 한 차가 있는데 1억짜리가 있는데 저거 사겠다 한다고 살 수 있나요? 라면만 먹고 있는데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어떤 소비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돼야 됩니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돈도 없이 그냥 막 사겠다 하면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수요라고요? 유효 수요. 자,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려는 의사도 있어야 되고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시장에서 실질적인 뭐가 결정된다고요?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얘기를 조금 더 다시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경제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은 변해나가는 수치인 통화량이라든가 국민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그 변수라 하는데, 이러한 경제 변수들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그러한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 이런 걸 나타내는 플로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만 비로소 개념 자체가 분명해진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이집니다. 영어로는 이 스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탁이라는 것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일정 시점의 축적량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보통 이제 스탁 해줍니다. 뭐라고요? 스탁. 자, 그러면 자, 질문해 볼게요.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해서 자랑하고 다녔는데 어떤 아줌마가 알고 봤더니 주변 사람이 부러워했다는 얘기죠.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고 봤더니 월급이 아니라 뭐 했다는 얘기예요? 연봉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많이 버는 건 아니죠. 100만 원 못 버니까.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다, 우리 남편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해야 되죠. 이래야지 분명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뭐라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유량 변수.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이 표현 자체가 정확한 표현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지금 거의 70만 원 좀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넘어갔나요? 그래서 보통 50만이 넘어가는 도시를 대도시 해줍니다. 뭐라고요? 대도시. 자, 그래서 한 68만 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3,325명이다. 이거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예? 정확성이 떨어진다. 왜 그러냐면 이 인구라는 건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내일 또 이사 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계속 변동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서 요 날짜의 인구가 몇 명이다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9,325명이다. 아니면 작년 말 기준으로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거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자, 그래서 부터 요거 이제 자주 물어보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볼게요. 박스에 보시니까 유량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비로소 분명해지는 경제 변수 있죠. 이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예컨대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그 다음에요 1년에 50만 병을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소비 투자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의 소비량, 6개월 동안의 투자액, 급여도 마찬가지로 연봉인지 월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자, 이 임대료도 1년간의 임대료 아니면요 연 임대료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국내 총생산을 이제 디메스틱 그로스 디메스틱 프로덕트 해주는데 이걸요 국내 총생산은 일반적으로는 1년 동안 보통 몇 년이라고요?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생산물의 시장 가치 있죠? 이걸 보통요 국내 총생산 해줍니다. 뭐라고요? 국내 총생산. 그리고 작년 1년 동안 자, 이 남양주 지역에서 아파트 지어서 새로 공급한 양이 5만 호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답을 하고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야만 분명히 주는 경제 변수 있죠. 이걸 뭐라고요? 이거를 저량 변수라는데 자,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기업들은 해마다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그래서 공시해야 됩니다. 자, 물론 일정한 규모 이상에 있는 기업들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회사의 그 어떤 경영 상태, 영업 상태, 운영 상태를 나타낸 표를요, 이 손익계산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손익계산서. 1년간의 손익계산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특정 시점에 재산 상태를 나타낸 표 있죠? 요거를 과거에는 이제 밸런스 시트 했는데 지금은요 파이낸셜 포지션 해갖고 자 이거를요 이 재무상태표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재무상태표.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이쪽을 차변, 이쪽을 뭐라고요? 대변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에다가는 보통 이제 12월 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언제라고요?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다가는 이 재산 상태를 쫙 적은 겁니다. 자, 현금 얼마 갖고 있고 상품 얼마치 갖고 있고 건물이라든가 기계는 얼마짜리 갖고 있고 영업권 얼마짜리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놓은 걸요 전부 다 합쳐서 자산 해줍니다. 뭐라고요? 자산. 오른쪽은 또 반을 뚝 자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 회사가 지고 있는 빚 있죠? 빚을 딱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얼마 빌렸고 사채는 얼마 정도 발행했고 이런 거 있죠? 회사채도 발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종업원도 월급 안 준 거라든가 외상값 안 준 거 있죠? 이건 전부 다 기록하는 겁니다. 이걸요 부채다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부채. 자,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빚을 뺀 거 있죠? 요게 바로 요걸 이제 이 그 회계학에서는 이거를 자본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자본. 예를 들어서 재산 총액이 10억인데 빚이 3억이다. 그러면 회사가 이게 이제 소유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누구 몫이라고요? 소유자. 그러니까 개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소유자가 한 명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의 몫이 되는 거고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 있죠? 그분들의 몫이 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7억이 되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7억. 그러니까 내 재산이 전부 한 5억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빚이 3억 있다는 얘기죠. 그럼 실제 내 재산은 얼마예요? 2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를 적는 건데 이때 금에서 불순물을 뺀 걸 뭐라고요? 순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산 총액에서 불순물인 빚을 뺀 거를 이거를 순자산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무슨 재산이라고요? 순자산. 근데 이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뭐 현금도 늘어날 수도 있고 건물도 새로 지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빚도 엊그저께 갚을 수도 있고 새롭게 빚을 얻을 수 있죠. 계속 변동되니까 항상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됩니다. 항상 이런 거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거 참고로 통화량이라는 것은 어떤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액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자 은행은 예금 받은 걸 전부 다 이제 대출해 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와서 그 예금자들이 돈 찾아갈 수 있죠. 그래 일부는 남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요 지불준비금 해줍니다. 뭐라 한다고요? 지불준비금. 그래서 이거는 한국은행에 보통 맡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통화량 하면 민간이 갖고 있는 화폐가하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불준비금 있죠. 여기까지 합쳐서 보통 통화량 해주는데 이러한 통화량도 계속 변동이 돼왔는데요.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국부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국부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우리나라 전체의 재산 가치의 총합 있죠. 이걸 국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부가 5천조다 이렇게 할 때는 오늘 현재 5천조다 아니면요 작년 말 기준으로 5천조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걸요 국부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라는 것은 이 건물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자, 이 140억이다 이런 표현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격은 이 건물의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동될 수 있죠.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 142억 정도 된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달러 보유고가 2천억 달러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인구도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8만 9,325명이다 이렇게. 그 주의할 게 주택 재고량 있죠. 주택 재고량은 항상 재고량이라는 표현 자체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정 시점에 뭐라고요? 존재량. 그러니까 오늘 현재 남양주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수가 12만 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거 뭐라고요? 재고량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무슨 양이라고요? 재고량. 그래서 우리 그 교재를 좀 잠가 볼게요. 요거 있죠? 요 교재 있죠? 기본서에 157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기본서 몇 페이지라고요? 157페이지. 자, 기본서 찾으셨나요? 네, 기본서 좀 힘들지만 좀 갖고 다니세요. 가끔 이제 체크도 하고 할 겁니다. 1번 볼게요. 1번. 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자료는 성격에 따라서 일정 기간에 거쳐서 양을 측정하는 유량 자료와 일정 시점에서 양을 측정하는 저량 자료로 구별할 수 있다. 다음 중에서 저량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자, 1번에 어쨌거나 소득 있죠, 소득은 한 달간인지 1년인지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유량 변수고 이자도 1년간의 이자인지 원리자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앞에 연인간이라고 해놨네요. 3번에 임대료도 월 임대료인지 연간 임대료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자 4번에 급여도 월 급여인지 연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되죠. 그리고 부동산 투자회사의 순자산, 아까 순자산이 뭐라고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걸 뭐라고요? 순자산 해줍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정 시점 명시해줘야 돼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저량 변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대충 봤더니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이제 그 마지막 시간에 또 제가 문제를 뽑아서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3단계로 수업 시간에도 문제 한번 풀고 그 다음에 끝나는 마당에 한 번 더 풀 겁니다. 한 번 더 겹치지 않은 문제를 뽑아서 풀 거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오늘 한 거를 또다시 요약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무슨 대상이라고요? 연구 대상이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힌 연구 대상입니다. 이렇게 점수 안 나올 수가 있어 없어요? 이렇게 했는데 안 나왔다.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 참고로 제가 항상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맨 먼저 공부할 게 뭐라고요? 수요가 뭐냐? 이걸 움직이는 요인들을 알아볼 거고 두 번째는요. 공급이 뭐고 움직이는 요인 세 번째는요. 균형점 이동 마지막으로 탄력성 공부할 겁니다. 자, 항상 교재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체크해 볼게요. 17페이지에 다시 올라올게요. 요거 있죠? 요거 맨 먼저 17페이지 맨 위에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맨 위에 1절에 부동산의 수요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요 옆에 페이지 적어 놓으세요. 110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몇 페이지라고요? 110페이지. 그 다음에 몇 장 넘겨보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자 22페이지에 부동산의 공급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20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25페이지에 부동산 시장의 가격 결정 있죠? 여기에 부동산 시장의 균형인데 요거는 우리 교재에 120 몇 페이지냐면 7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27페이지. 그 다음에 자 탄력성에 대해서는 좀 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분리해서 27페이지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있어 없어요?
있는데 거기서 한 밑으로 한 7번째 줄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있죠? 요거는 134페이지에 있습니다. 몇 페이지라고요? 134페이지. 그리고 한 장 넘겨보시면 29페이지. 29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공급의 가격 탄력성 있죠? 요거는 우리 교재 140페이지. 몇 페이지라고요? 140페이지.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31페이지에 31페이지 위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있죠? 요거는요 139페이지 130 이렇게 해서 제가 항상 시작할 때 이렇게 페이지를 이제 적어 드릴 테니까 자 읽다가 이해 안 되시면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지 않으면요 읽으시면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오히려 책을 읽게 되면 더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 있죠?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서 이 얘기를 또 하고 계속 할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다시 오늘 이제 진행 상태가 좀 매끄럽지 못한 점을 그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거 먼저 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7페이지 볼게요. 1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수요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겁니다. 자, 수요는 유효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잠재 수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유효 수요를 다른 말로 실질적인 수요. 그다음에요. 잠재 수요는요. 예비적 수요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유효 수요는요. 구매력을 갖춘 수요. 이걸 뭐라고요? 유효 수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 사겠다는 걸요. 유효 수요다 해줍니다. 그다음에 잠재 수요는요. 아까 그 아줌마처럼 라면만 맨날 먹고 있는데 지나가는 제네시스 사겠다는 얘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잠재 수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걸 왜 잠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냐면 이 사람은 그 제네시스 승용차를 사고는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는 싶은데 당장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생기면 나중에 살 수도 있다. 그래서 살려는 게 잠재돼 있다 해서 뭐라고요? 잠재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로또 복권에 당첨되게 되면 소득 같은 게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살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는데 은행에서 대출 잔뜩 해주겠답니다. 대출 잔뜩 끼고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얼마든지 뭘로 바뀔 수 있어요? 유효 수요자로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그림처럼 어떤 남편분이 그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돼서 항상 이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가방 들고 나와서 그 공원에다 배회하다가 이제 들어가다가 아내하고 만난 겁니다. 길거리에서. 근데 아내분은 아직도 자기 남편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헬리콥터 보더니 헬기 사줘잉 하고 졸라댄 거죠. 근데 헬기 살 수 있어 없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죠. 이런 거 뭐라고요? 잠재수요라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원래 이거 좀 웃기는 얘기인데 저번에 했기 때문에 약간 웃기는 그 강도가 줄어들었네요. 그래서 이거를 한계 만족감이 떨어진다. 한계 재미가 떨어진다. 한계라는 건 추가적인 재미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냥 한 얘기를 또 하고 하면 재미없죠. 처음에 할 때가 재밌습니다. 이렇게 어쨌거나 이번에는 자 수요는 본원적인 수요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파생적 수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직접적 수요 이건요 뭐 간접적 수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 본원적 수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 있죠? 요거에 대한 수요를요, 본원적 수요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해서 얘는요, 일반 기업 입장에서, 그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 요소에 대한 수요, 이걸요, 파생적 수요다. 얘 때문에 얘가 파생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치자. 뭐가 증가했다고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 누가 신났냐면 건설업자가 신났죠. 이 건설업자가 아파트 막 짓고 싶은데 문제는 아파트 지으려면 건축 자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람도 필요하네요. 노동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땅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땅도 필요하죠.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네요.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덩달아 증가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걸요 파생적 수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이제 파생적 수요는 나중에 그 지대론 이런 데서 노동시장이라든가 이런 거 잠깐 언급할 것이고, 우리는 거의 다 뭐라고요? 뭐 아파트라든가 오비 맥주 같은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주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장에서는 유효 수요만이 실질적인 소비량이 결정되는 겁니다. 아시죠? 그리고 수요는, 수요 공급은 원칙적으로는 한 달 동안에 몇 병 사 먹겠다, 한 달 동안에 몇십만 병 공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유량 변수로 설명합니다. 아셨죠? 다만 나중에 주택시장을 분석할 때는 예외적으로 저량으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하기도 하는 거니까 그거는 무시하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당장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수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진행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